회장님, 그 약은 평소 드시던 약과 다릅니다. 순간 차 안이 얼어붙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셨죠. 네가 그걸 내가 어찌 그걸 아느냐? 어찌 아느냐? 말수 한마디 없던 이 청년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작은 한마디가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한 가문의 비밀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오늘도 보랏빛 하루 사연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무엇을 하시면 듣고 계신가요? 어디서 저희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그곳에 건강과 큰 복의 기운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럼 이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였어요.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차고 안에는 작은 불빛 하나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그 불빛 아래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남자가 마른 수건으로 검은 승용차를 닦고 있었어요. 올해 55 김 기사였습니다. 김 기사는 이 차를 30년 동안 닦아왔어요. 회장님을 모신 세월도 꼭 그만큼이었죠. 그에게 이 차는 그저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함께 늙어온 식구나 다름없었어요. 그가 보닛을 한 번 더 쓸어내릴 때였습니다. 차고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발소리가 어찌나 가벼운지 거의 들리지도 않았죠. 26살 새로 들어온 운전기사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말수가 아주 적은 청년이었어요.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지만 김 기사는 아직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할 뿐이었으니까요. 왔는가? 네, 선배님. 준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곧장 약통이 놓인 선반으로 갔어요. 회장님이 아침마다 드시는 약이었죠. 준호는 매일 그 약과 따뜻한 물을 챙기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준호의 손이 약 봉투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그는 약 봉투를 눈앞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죠. 알약 하나하나를 색이라도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김 기사도 그 모습을 곁눈으로 보았어요. 신입이 약을 챙기는 거야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렇게까지 뚫어지게 보는 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저 아이가 무얼 저리 들여다본담. 김 기사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겠거니 했죠. 준호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살짝 배어 있었어요. 약 봉투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약의 색이 며칠 전부터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그 날짜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저택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에도 등이 꼿꼿한 분이었죠. 평생 회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김 기사가 얼른 뒷문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시자 준호가 조심스레 약과 따뜻한 물을 받쳐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되풀이되던 풍경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준호는 약을 곧장 건네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칫거렸죠. 입술이 바싹 말라갔어요. 회장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무얼 그리 꿈을 대느냐? 약다오. 준호는 침을 한번 삼켰어요. 그러고는 몸을 살짝 숙여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그 약은 평소 드시던 약과 다릅니다. 순간 차 안이 얼어붙었어요. 김 기사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운전석 거울 너머로 준호를 노려보았어요. 신입 주제에 무슨 망발인가 싶었습니다.
회장님은 약을 받으려던 손을 멈추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그렇게 보셨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회장님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더듬어 찾는 듯한 묘한 빛이 스쳤죠. 내가 그걸 얻지 않으냐?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죠. 김 기사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준호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북처럼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끝내 삼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준호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째서 그토록 확신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조용한 청년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문은 발이 빨랐어요. 그날 아침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점심 무렵엔 벌써 비서실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사장님 내외의 귀에도 들어갔죠. 회사를 실제로 주무르는 사람은 회장님의 조카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회장님께는 핏줄이었지만 후계자로 정해진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날 오후 준호는 사장실로 불려갔어요. 넓은 방 안에는 사장 내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사장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죠. 내가 그 신입이냐? 운전기사 따위가 감히 어른 약에 입을 댔다고?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곁에 앉은 부인은 손톱을 매만지며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분수를 알아야지. 운전대나 잡을 것이지. 어디서 헛소리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죠.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놈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모두가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바랐어요. 회장님이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하지만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준호를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서 나가셨죠.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외로움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래도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준호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각, 준호는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 봉투를 열었죠. 그러고는 색이 바뀐 알약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알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품속 깊이 감췄죠. 심장이 무겁게 뛰었어요. 이 작은 알약 하나가 머지않아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리라는 걸. 그때의 준호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저택은 무척 컸어요. 방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넓은 집이었죠. 하지만 그 큰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곤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께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자식도 두지 못하셨죠. 평생을 오직 회사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오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큰 기업을 일구셨지만
정작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회장님은 홀로 넓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보는 사람의 가슴이 다 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조카가 찾아왔어요. 사장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회사 일은 저한테 다 맡기시지요. 자리를 정리하실 때도 됐잖습니까? 말투는 공손했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었죠.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리가 그리 급하더냐? 나는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고 싶구나. 회장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잠깐 굳었죠. 하지만 곧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자리를 떴어요. 문가에 서 있던 김 기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30년을 모신 회장님이었어요. 저 외로운 어른을 누가 진심으로 위할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어요. 김 기사는 문득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 어두운 자리에 준호가 조용히 서 있었죠. 준호는 거실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쓸쓸한 뒷모습을. 그런데 그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어른을 안쓰러워하는 직원의 눈빛이 아니었죠.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도록 가슴에 품어온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김 기사는 알 수 없었죠. 저 청년이 어째서 저런 눈으로 회장님을 바라보는지를. 준호의 가슴 속에서는 조용한 다짐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있었던 겁니다. 그 빚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죠. 밤이 깊었어요. 준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단출한 방이었죠. 그는 문을 잠그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준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아래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죠. 그러고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쳐들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죠. 모서리가 닳고 색이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호의 손끝이 사진 속 그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떨리는 손길이었죠.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어요. 목이 뜨겁게 메어왔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그 한마디를 삼키듯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었죠. 그때 준호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그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때 큰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쓴 채 쫓기듯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끝내 풀지 못하고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등졌죠. 어린 준호의 가슴에는 그날의 일이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가슴이 먹먹하게 저려왔죠. 그는 오랜 세월 단 하나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말이에요. 준호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도로 감췄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죠. 창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준호의 두 주먹이 천천히 그러지어졌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어느새 단단해졌죠. 그가 이 집에 들어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김 기사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본 준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신입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김 기사는 준호를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묘했죠. 준호는 운전기사라기엔 손이 너무 곱고 말씨가 반듯했어요. 이력서에 적힌 경력과 실제 모습이 어쩐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보통 청년이 아니야. 김 기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죠. 오랜 세월 이 바닥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게, 혹시 이런 청년 들어본 적 있나? 김 기사는 준호의 이름과 생김새를 일러주었어요. 한참 동안 수화기 넘어가 조용했죠. 그러더니 동료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 어쩐지 낯이 익은데. 가만, 혹시 20년 전 그 사건하고 관련된 사람 아닌가? 순간 김 기사의 손이 멈칫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20년 전 그 사건이라니. 김 기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잊고 지냈던 옛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이 회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일이 있었죠. 한 성실한 직원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일이었어요. 김 기사는 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죠. 그날의 일에는 김 기사 자신도 작게나마 얽혀 있었으니까요.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렸어요. 김 기사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동료에게도 더는 묻지 못했죠. 전화를 끄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죠. 만약 자기 짐작이 맞다면 준호는 그 사건의 그 사람과 이어진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 아들이 어째서 지금 하필 이 집에 와 있는 거지. 김 기사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는 흔들리는 눈으로 준호가 사라진 복도 끝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회장님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기운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침마다 회장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찻잔을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말씀도 점점 어눌해졌죠. 또렷하던 분이 같은 말을 2번, 3번 되풀이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방금 한 약속을 까맣게 잊으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사람 이름을 헷갈려 하셨죠. 회장님 스스로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회장님은 힘없이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김 기사의 가슴이 미어졌죠. 평생 강철 같던 분이 저리 약해지시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 회사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노망이 드셨다는 말이었죠. 이제 판단력을 잃으셨으니 회사를 더는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사장 내외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짐짓 걱정하는 척했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음흉한 속셈이 숨어 있었어요. 큰아버님이 절이 되셨으니 이제 내가 나서야지. 사장은 부인과 단둘이 있을 때면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이 모든 광경을 준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두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죠. 회장님이 약해지신 게 결코 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회장님의 증상은 바뀐 약을 드시기 시작한 날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어요. 약이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그 사실을 확신했죠. 가슴속에서 분노가 들끓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를 악물고 참았죠.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아직은 안 돼.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준호는 그렇게 자신을 눌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무언가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날 오후 준호는 사장을 모시고 외출에 나섰어요. 사장은 뒷좌석에 앉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사장은 준호를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운전기사 따위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사장은 거리낌 없이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그 어른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 약이 잘 듣고 있다는 뜻이지. 준호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 어른 완전히 정리되면 회사 자리는 전부 우리 거야. 사장의 목소리에는 음흉한 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회장님을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노망 소문을 퍼뜨린 것도 전부 자리를 노린 짓이었죠. 준호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당장 차를 세우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참았죠. 지금 화를 내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대신 준호는 아주 천천히 한 손을 움직였어요. 사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그는 품속에 무언가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그러고는 손끝으로 작은 버튼 하나를 조용히 눌렀어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룸미러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요. 사장은 여전히 통화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죠. 준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어요. 거울에 비친 그의 두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또렷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불씨가 마침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였죠. 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도로를 달렸어요. 사장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자기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 준호의 손에는 더 이상 말뿐인 주장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단한 증거가 쥐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김 기사는 조용히 준호를 불렀어요. 차고 한쪽 희미한 불빛 아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섰죠. 먼저 입을 연 건 김 기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혹시 그 사람 아들이지? 준호의 어깨가 흠칫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김 기사를 바라보았죠.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군요. 준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그는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준호의 아버지는 이 회사의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말았어요. 짓지도 않은 죄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손가락질이 쏟아졌죠. 그 누구도 아버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쫓겨났어요. 그때 단 한 분만이 아버지를 믿어주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그 한 분이 바로 회장님이었죠. 회장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네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누명은 끝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가슴에 안은 채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셨죠. 어린 준호만 홀로 남겨졌어요. 저는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회장님께 받은 그 믿음을요. 준호의 두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렀어요. 김 기사의 가슴도 먹먹하게 저려왔습니다. 그 역시 그날의 일에 입을 다물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묵은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런데 준호는 한 가지를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누가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그 진범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준호는 그저 회장님께 보답하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준호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무너뜨린 바로 그 자가 지금 회장님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준호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었어요. 준호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낌새를 사장 내외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죠. 사장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몄어요. 준호의 입을 막으려면 먼저 그를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요. 며칠 뒤 저택이 발칵 뒤집혔어요. 회장님 서재에서 값비싼 물건이 사라졌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물건은 준호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숨겨둔 것이었어요. 이 도둑놈,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 사장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모두가 준호를 손가락질했어요. 준호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때 김 기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오. 뭔가 잘못된 거요. 김 기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사장은 코웃음을 쳤죠. 일개 운전기사의 말 따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의 권세 앞에서 김 기사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준호는 멀리 서 계신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죠. 하지만 회장님은 흐려진 정신 탓에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저 멍한 눈으로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회장님의 그 텅 빈 눈빛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죠. 결국 준호는 그날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짐을 챙길 새도 없었어요. 떠밀리듯 대문 밖으로 내몰렸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 기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년 전 준호의 아버지가 쫓겨나던 그날이 또렷이 겹쳐졌어요. 똑같은 누명, 똑같은 손가락질, 똑같은 억울함이었죠. 세상에 이 무슨 기막힌 일인가. 김 기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사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같은 집에서 쫓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준호가 그토록 애써 모은 증거의 행방은 이제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준호는 빈손으로 대문을 나섰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달 동안 품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빚을 갚기는커녕 똑같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다니.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가슴속 불씨가 꺼져가는 것만 같았어요. 회장님은 아직 저 안에서 무너지고 계신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쫓겨났으니까요. 준호는 어깨를 떨구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 기사였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준호에게 다가왔죠. 잠깐만 기다리게. 김 기사가 준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고는 무언가를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준호의 손바닥에 작고 단단한 것이 닿았죠. 준호가 눈을 들어 김 기사를 바라보았어요. 김 기사의 두 눈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죠. 자네 아버지께 나도 갚지 못한 빚이 있네. 김 기사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준호는 영문을 몰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기사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죠. 20년 전 그날 김 기사는 무언가를 보았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 침묵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걸 그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죠.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20년 동안 숨겨온 것일세. 이제야 자네에게 건네는구먼. 준호는 손에 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챈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망으로 흐릿하던 두 눈에 단단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죠. 준호는 김 기사의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통했죠. 쫓겨난 것은 준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순간 20년간 굳게 잠겨있던 진실의 마지막 빗장이 비로소 풀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본관 큰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새 후계자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사장이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죠.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회장님께서 노안으로 물러나시니 그 자리를 제가 잇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거만하게 입을 열었어요. 곁에 선 부인의 입가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회장님은 흐린 정신으로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쏠렸죠. 문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준호의 목소리가 강당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여길? 준호는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사장의 음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어른 완전히 정리되면 회사 자리는 전부 우리 거야.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이어서 색이 바뀐 알약을 꺼내 보였죠. 회장님을 서서히 무너뜨린 그 약이었어요. 이분께서는 노망이 드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에 일부러 정신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사장에게 쏠렸죠. 사장은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김 기사가 20년간 숨겨온 바로 그것이었죠. 빛바랜 옛 장부였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진짜로 돈을 빼돌린 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사장이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자도 지금 회장님을 무너뜨린 자도 똑같은 한 사람이었던 거죠. 순간 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버지의 원수와 회장님의 원수가 하나였다니. 그 충격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좌중이 발칵 뒤집혔어요. 사장 내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죠.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흐릿하던 회장님의 눈에 천천히 빛이 돌아왔어요.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자네 아버지가 옳았어.
강당의 소란이 가라앉은 뒤였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준호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오셨죠. 그러고는 준호의 두 손을 꼭 맞잡으셨어요. 회장님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두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미안하네. 이 못난 늙은이가 자네 아버지를 끝내 지켜주지 못했어. 그 빚을 이제야 갚는구먼. 회장님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평생 강철 같던 분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의 가슴도 뜨겁게 차올랐죠. 참았던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렀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끝까지 아버지를 믿어주신 분은 세상에 회장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마주잡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었죠. 핏줄이라 믿었던 조카는 회장님의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청년이 목숨을 걸고 회장님을 지켜낸 겁니다. 가족이란 게 무엇일까요? 핏줄만이 가족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위하고 믿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죠. 곁에 서 있던 김 기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그제야 스르르 풀려나갔어요. 그는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쌌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외롭던 회장님이었어요. 텅 빈 집에서 홀로 늙어가던 분이었죠. 그런 회장님 곁에 마침내 진짜 가족이 생긴 겁니다. 한 세대를 건너 끊어졌던 신의가 다시 이어진 거였어요. 그날 밤 준호는 조용히 품속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준호는 그 얼굴을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누명도 다 벗으셨고요. 그러니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잔잔히 떨렸어요. 창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묶여있던 한이 비로소 풀려나는 듯 했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약은 평소 드시던 약과 다릅니다. 약 하나를 알아본 그 한마디가 두 가문에 끊어진 신의를 한 세대 만에 다시 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하나를 알아본 청년의 한마디가 끊어졌던 신의를 다시 이어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무엇일까요? 핏줄이라 믿었던 조카는 등에 칼을 꽂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청년은 목숨을 걸고 회장님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은혜를 갚으려던 그 청년처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는 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이나 느낌을 편안하게 댓글로 들려주세요. 한 분 읽고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보랏빛 하루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